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분양권 전매 제한이 대폭 풀리면서 분양권의 증여와 매매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한 증여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과연 어떤 시점에 자녀에게 이전해주는 것이 가장 절세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는지가 그 핵심입니다. 분양권을 언제 어떻게 증여해야 슬기롭게 절세하면서 증여할 수 있을지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분양권은 언제 증여를 하느냐, 그 증여 시점에 따라서 절세 정도가 확연히 달라지죠. 예, 맞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이미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분양권과는 좀 다릅니다. 통상 이제 부동산상의 권리라고 하죠. 이 분양권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요. 통상 계약금은 10%에서 한 20%, 그다음에 중도금은 6차에 나눠서 각각 10%씩, 그래서 60%, 그다음에 뭐 잔금 같은 경우는 준공할 때 20%에서 30% 이렇게 내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계약금은 이제 실질적으로 본인이 자금을 이제 투여를 해서 내는 형태고, 중도금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지만 이제 약간 중도금 대출 형태로 이제 진행을 많이 하시죠. 네. 이 상황에서 이제 어느 시점에 증여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이유는 뭐냐면 세법상, 말 그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개념이 좀 적용이 다릅니다. 네.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뭐 이렇죠. 대부분 이제 아파트를 산정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네. 같은 단지 내에서 나와 똑같은 뭐 84제곱미터가 압동해서 10억 원에 팔렸다 그러면 내 주택에 대해서 증여를 할 때도 똑같이 10억에 시가 개념이 잡히는 건데요. 분양권 같은 경우도 유사는 하지만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어떻게 다른가요? 이 진행 시점마다 다릅니다. 말 그대로 계약금, 그다음에 중도금 6차 진행하고 그다음 잔금 치를 동안에 이 기간 자체가 뭐 3년의 기간이 대부분 평균적으로 걸리는데 네. 어느 시점에 내가 증여를 하느냐, 네. 말 그대로 계약금 내고 나서 바로 증여를 하느냐, 아니면 중도금이 5차까지 끝나고 나서 증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점에 따른 이제 증여 재산가액, 말 그대로 세법 계산되는 그 금액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언제 증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프리미엄이 가장 높게 형성되는 지점이 언제일까요? 사실 프리미엄 형성이 가장 많이 되는 시점은 제가 봤을 때 물론 단지마다 좀 다르지만 네. 많은 이제 경험을 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도금이 6차가 끝나고 나서 사실 프리미엄 제일 높습니다. 네. 중도금 6차가 끝나고 그다음에 잔금을 내는 기간이 대부분 3개월, 뭐 6개월 이내에 펼쳐지는데 그때쯤 되면 이제 말 그대로 이 주택 형태로 전환을 앞두고 있어서 그 주택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사업상의 결실이 맺어진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당시 시점에 프리미엄이 제일 높은 편으로 좀 측정이 됩니다. 네. 반면으로 그러면은 계약금을 이제 막 납입한 상태. 네. 이때는 사실은 이제 완공이 되는 시점까지는 뭐 거의 2, 3년의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네. 이 당시의 프리미엄은 물론 이제 부동산의 시장마다 다르지만 아주 높지 않을 수 있죠. 그럼 가장 초반에 증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건가요? 그래서 저도 권해드리는 바가 요즘 많이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이제 네.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렸으니까 전매 제한이 풀리자마자 뭐 바로 증여하겠다는 것도 있는데 하반기에 이제 청약 같은 게 많은 게 지금 예약되어 있죠. 그러면은 내가 청약이 당첨이 되면은 바로 이거를 자녀에게 뭐 부담부 증여할 수 있느냐, 증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결국 분양권에 대한 이 증여재산가액이 계약금, 그다음에 내가 중도금 예를 들어서 3차까지 했다. 그러면 1차, 2차, 3차분. 그리고 하나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여기에 얹어서 프리미엄이 결국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 프리미엄이 계약 당시, 그러니까 계약금만 내고 그 당시 시점이 가장 프리미엄이 적을 때니까 그 시점에 증여를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가장 낮은 증여세로 자녀에게 이 분양권을 좀 증여를 해줄 수 있다. 말 그대로 전매를 해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6차 이후에 증여를 할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때를 조심해야 되고 오히려 빨리 해야 되는 게 더 도움이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중도금 대출 여부도 세금 정책에 영향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드렸지만 계약금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자금을 먼저 넣은 상태로 계약금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입금이 되고 분양권에 대한 계약이 완료가 되는 형태인데 네. 계약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그냥 그 상태에서 증여를 했을 때는 순수 증여가 되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 아버지라고 가정을 해보면 아버지가 계약금 넣고 나서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는 거니까
계약금 내가 넣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져가라. 그러니까 음. 무상의 증여가 되는데 중도금이 만약에 중도금 대출을 했다 그러면 이제 상환 과정이 좀 달라지는 거죠. 네. 중도금도 물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넣으실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중도금은 대부분 이제 그 분양 아파트 관련된 이제 은행과 연계된 데서 이제 중도금 대출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죠.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되면 어떤 게 달라지느냐? 예를 들어서 중도금 3차까지 진행이 됐는데 여기가 전부 다 이제 중도금 대출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대출에 대한 이전은 무상 이전이 아니라 유상 이전이 되는 거죠. 네.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아, 있습니다. 양도로 보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결국 음. 채무의 승계로 보기 때문에 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네. 이 단기 양도소득세가 분양권이 너무 높습니다. 왜냐하면 1년 미만인 경우에 분양권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이 지방소득세를 포함을 해서 무려 이제 77%나 내야 되고 네. 1년 이상이고 그 다음에 기간에 상관없이 1년 이상 쭉 진행이 되더라도 뭐 이게 2년이 지나더라도 단일 세율이 66%로 아주 높은 세율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예를 들어서 양도 차익이 좀 생겼고 그 과세 표준이 1억 원이다. 라고 하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7,700만 원. 와. 그 다음에 1년 이상 지나게 되면은 6,600만이 나오는 거죠. 뭐 주택이나 분양권 같은 주택이나 입주권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6%고 2년 이상 지나게 되면 사실은 일반 세율로 내서 네. 낮은 일반 세율이 6%부터 적용이 되니까 6, 15, 24 이렇게 올라가는데 분양권은 네. 그런 게 없어서 상당히 높습니다. 세금으로 뭐 거의 다 가져가는 느낌이네요. 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때 이제 그러면 그 양도소득세가 똑같은 계약금하고 중도금 3차를 그대로 넘겨주면은 발생 안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말 그대로 똑같은 가액으로 이 양수도 부담부 증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위험도는 프리미엄입니다. 네. 프리미엄을 산정하기가 어렵죠. 근데 프리미엄이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분양권이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게 실거래가 사이트에 전부 다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사이트에 분양권 그다음에 거기에 얹어서 프리미엄까지 합쳐진 금액들이 전부 다 이제 명시가 되기 때문에 네. 거기서 프리미엄이 얼마씩인지 유사매매 사례가액이죠. 말 그대로 그 가액을 똑같이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적용에 대한 계산이 일반적인 분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주택 네. 같은 경우는 다 어느 정도 가액이 완성된 상태에서 프리미엄이 얹어지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측정하기가 좀 쉬운데 분양권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계산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그리고 그 유사매매에 대한 프리미엄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가액이 사실은 내가 봤을 땐 프리미엄이 1억 원까지는 아닌데 왜 이렇게 높지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감정평가를 권해드리는 거죠. 네. 그 분양권은 로얄층, 로얄동이어서 프리미엄이 높았을 수도 있는데 네. 내 거에 대한 프리미엄은 그 정도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감정평가를 통해서 프리미엄을 좀 낮춘다거나 그런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양도소득세가 단일 세율로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냥 그러면 이제 부담부 증여가 아니라 그냥 매매로 내가 사겠다라고 하시는데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프리미엄이 너무 높게 형성돼 있으면 결국 그것에 대해서 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것도 있고 말 그대로 분양권을 내가 매매를 하게 됐을 때는 자녀 입장에서는 결국 그 매매 자금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매매 자금의 실질적 이체를 안 하고 나서 그냥 우린 매매했다라고 쓰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근데 그 이체 내역을 네. 확인을 해서 사실은 세무조사가 일어나는 네.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세요. 네, 이체 내역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을 오히려 더 심하게 네,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증여 이후에 남은 중도금과 잔금을 내야 할 텐데요. 이때 고려해야 할 것들, 좀 조심해야 될 것들 어떤 것도 있을까요? 우선은 순수 증여 혹은 이제 부담부 증여가 끝났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계약 이후에 아니면 중도금 1차 상황이 끝난 상황에서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분양계약서 뒷면에 있는 권리의무 승계서에 아마 그걸 작성을 하실 거예요. 분양사무소에 그걸 제출을 할 거고 네. 완료가 된 경우에는 그 시점으로 우선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제 증여세 신고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거기 권리의무 승계서에 적혀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그러니까 8월에 만약에 진행했다 그러면 9, 10, 11월 그러니까 11월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걸 고민하셔야 되냐면 중도금은 이제 1차까지만 끝난 상황이란 거죠. 그러면은 중도금 2차부터 6차, 그 다음에 잔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자금 마련을 할 것인가. 네. 당연히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하세요. 그냥 증여만 넘겨받으면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뭐 자녀 자금이 없는데 넘겼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중도금 같은 경우는 대출에 대한 승계가 대부분 될 거니까 네. 어찌어찌 좀 마무리는 되세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은행에서는 이런 조건이 바뀌었을 때 자녀의 신용도를 봤을 때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내가 뭐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미리 체크를 꼭 해보셔야 돼요. 네. 사실 분양권에 대해서 이제 거의 담보를 잡아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은 거의 다 될 거지만 그래도 무조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네.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잔금이죠. 네. 잔금일 때는 이제 대환이라는 있던 시스템을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전세자 세입자를 구해서 그 전세자금으로 어느 정도의 마무리를 짓는다거나 이런 식의 방식을 써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을 없이 만약에 진행을 했을 때는 좀 큰 코 다칠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이런 식으로 분양권에 대해서 부담부증을 받더라도 꼭 작성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취득자금 소명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중도금은 대출받고 잔금은 예를 들어서 전세 세입자로 했다라고 했는데 전세 세입자의 그 액수, 전세금의 액수가 마지막 잔금 액수에 아주 못 미치는 실질적인 상황이 된다 그러면 네. 그 차액에 대해서 어디서 났느냐라고 했을 때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빌려줬다거나 네. 뭐 차용증을 썼다거나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하면 좀 복잡해질 수 있는 또 상황이 펼쳐지는 세금이 거죠. 또 예, 맞습니다. 불어날 수 있는 부분인 그러니까 거죠. 분양권이 완공되고 나서도 결국은 이게 끝난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 소명이 무조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죠. 네, 그래서 분양권을 증여받기 전에 이런 계획들을 모두 짜야 할 텐데 이런 증여 이후에 추가로 발생하는 이슈들이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많이 놓치시는 게 뭐냐면 네. 21년도부터 세법이 바뀌어서 분양권도 이제 주택수에 카운팅이 됩니다. 네. 카운팅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자녀가 지금 무주택자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사실 분양권 받고 나서 그다음에 준공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이면 뭐 2년 보유 그다음에 추가로 2년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를 받겠죠. 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주택이 한 채가 있었다라는 상황이다. 네. 라고 한다 그러면 이 기존의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이 지난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다음에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팔면 종전주택을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종전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예를 들어서 뭐 23년 8월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네. 분양권을 지금 절하면 절대 이제 부담부증을 하지 않겠어요. 네. 왜냐하면은 짧은 시점에 이거를 취득을 해버리면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게 놓쳐지니까. 네.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준공되는 시간 자체가 꽤 기니까 그러면은 계약금 한 1차, 2차, 3차 지나니까 딱 1년 지나겠다. 네. 24년 뭐 9월 정도에 그때 분양권에 대해서 부담부증을 하자. 물론 이때 발생하는 프리미엄이 좀 더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시점 조율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걸 잘 활용하셔서 부담부증이나 순수증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점 계산을 잘해서 어떤 상황에서 가장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지 네, 이런 부분을 잘 짚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는요.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 분양권, 입주권, 증여 시의 절세 전략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